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연임을 못하는 이기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실패하면 그러면 레임덕이 굉장히 빨리 찾아옵니다. 표심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뿌려야 됩니다. 좀 살려야 되니까. 당장 10월부터 국채 발행을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고요. 관세도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하도 물가를 자극하니 그럼 뭐가 우려돼요? 2차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죠. 네. 그러면 물가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혹은 물가 데이터 발표 직후 시장은 굉장히 많이 실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빠진다든지 막 이런 그렇죠.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김광석 실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그 트럼프 정부가 이제 네. 유동성을 엄청나게 늘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사실상 뭐 올인하는 느낌으로 지금 연준 의장 후보들도 막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까지 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늘리는 이유는 뭔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정치인이잖아요. 네. 2026년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있죠. 네, 중간 선거. 네. 11월. 그럼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유동성을 뿌려야 됩니다. 좀 살려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25년에 성공시킨 국회 의결을 통과한 굉장히 중요한 법이 있죠. OBBBA법. 네. 오빠. 이 오빠법은 소위 감세 정책이기도 하지만 부채 한도를 증액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채 한도를 증액했다는 것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려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거예요. 네. 5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지금 대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필요시에 대출을 땡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그게 부채 한도 증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를 증액해 놨어요. 근데 당장 10월부터 국채 발행을 이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국채 발행을 이어가고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식으로 정치를 해야만 유권자들의 표를 얻겠죠. 뭐 그런 식으로 유동성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고요. 국채를 발행할래도 국채 금리가 높으면 유동성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금리가 높으니 국채를 발행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서부터 또 월드 이코노믹 포럼 나가가지고 파월 연준 의장한테 금리 인하를 즉각 요구할 거라고 만방 지금 80억 인구가 다 듣도록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야 국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하고 금리를 낮추고,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좋은 걸 다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정권을 끝낼 종식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뭘까요? 고물가와 고금리인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네. 너무나 높은 고물가, 너무나 높은 고금리. 이게 앞에 말씀드렸었던 실질 소득을 감속해 만들죠. 소득이 있는데 이자 상환 부담이 커요. 네. 3년 전 대출액 1억 원이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도 대출액이 1억 원 똑같은데 이자 상환액은 절대적으로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찍을 수 있나요? 고물가를 못 잡았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네. 고금리를 못 잡았어요. 전쟁도 못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략했죠. 트럼프 행정부가. 역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금리도 금리대로 낮춰주고 물가 상승률도 물가 상승률대로 잡아주고 노동은 일자리는 많이 공급하고 뭐 그럼으로써 표심을 얻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유동성을 또 많이 투입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이유는 정치적인,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실패하면 공화당이 점령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레임덕이 굉장히 빨리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특이한 기록을 세운 거죠. 1기였다가 정권을 내주고 다시 2기를 맞이했죠. 네. 연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연임을 못하는 2기인 거예요. 네. 연임이 상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중간 선거에서 지면 뭐 그냥 뭐 바로 당장 그냥 바뀌는 레임덕인 거죠. 거예요. 당장. 네. 당장 레임덕. 그러니까 레임덕이 빨리 찾아오면 이제 쉽게 말하면 임기는 4년이겠지만 실질적 임기는 2년밖에 안 돼요. 네. 많은 분들은 그걸 원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죠. 오히려. 미국 마가나든가 미국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 반이민 정책 이런 것들 미국에서는 되게 인기죠.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그 정치적 행보 때문에 더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풀면 뭐 쉽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쳐도 당연히 네. 부작용이 있으니까 다른 정부들도 그렇고 기존 정권들도 그런 것들을 좀 못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되나요? 이 물가 상승을 다시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제가 그래서 네. 2025년 하반기 26년 경제를 앞에서도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했어요. 네.
유동성이 퍼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볍게만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근데 말씀 주셔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유동성 장세지만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위험한 유동성. 위험한 유동성. 근데 뭐가 위험한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네. 한 번씩 조정을 거친다라는 시그널들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부분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장표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죠. 네. 역시 팬데믹 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죠. 네. 이건 그냥 완화의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22, 23년은 너무나 높은 물가를 만나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시대, 긴축의 시대. 그러면 완화의 시대에는 완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폭등기. 그리고 22, 23년은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네. 주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조정기. 근데 25년 경제전망서에서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25년은 피벗의 시대다. 네.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또 긴축의 시대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인 건 맞지만 내려가는 국면이니까 유동성 장세인 건 맞지만 굉장히 팬데믹 때처럼 과잉 유동성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렇게 먼저 가정해 봐 주시고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는가? 이게 피봇의 시대라고 제가 이름한 것은 뭐냐면 완화의 시대처럼 뒤도 안 보고 그냥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시대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이 중립금리를 설정해놓고 그 가장 아름다운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금리가 뭘까? 그 금리를 찾아나가는 여정인 거예요. 네. 한국은 그게 2%인 겁니다. 1.5에서 2%를 향해 금리 인하 여정은 26년에도 있습니다. 네. 미국도 그 중립금리를 3% 정도로 현재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중립금리가 조정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3%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본은 중립금리를 1에서 1.5%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 중립금리를 찾아가는 네. 세계 각국이 중립금리를 찾아가는 여정인 거예요. 근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높였던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유동성 장세인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주셨던 질문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지금은 그 금리 인하의 여정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됐었던 기간이었어요. 한 가지 문제는 고용 쇼크, 한 가지 문제는 물가 쇼크. 이중 책무인데,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이중 책무를 지고 있는데 물가도 잡아야 되고 고용도 잡아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책무가 있는데 통화 정책의 통상적인 메커니즘은 고용부터 잡아야 물가부터 잡아요. 물가부터 잡는 거예요. 이게 통화 정책의 통상적인 메커니즘. 그러니까 최근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게 고용 쇼크가 있을지라도 물가를 먼저 안정화시키고 물가 토끼를 잡아놔요. 네. 그 다음에 고용이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한 과정.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부터 해서 고용 쇼크부터 잡으면 물가는 물가대로 더 튀니까 네. 물가를 자극하겠죠. 네. 그럼 그제서 금리 인상하게 되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안 맞죠. 그러니까 물가부터 잡고 고용 쇼크를 나중에 잡는 건데 지금은 물가 쇼크만 있으면 결단이 빨라요. 고용 쇼크만 있으면 물가 잡힌 상태에서 고용 쇼크만 있으면 결단이 빨라요. 근데 지금은 이중 쇼크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설명드리면 실업률이 4.3%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 4.4% 실업률은 높은 실업률이냐 낮은 실업률이냐? 낮은 실업률이에요. 근데 왜 고용 쇼크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경제는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 수준이 높냐 낮냐? 최대 고용이냐 아니냐? 4.5%까지는 아직도 미국 경제 괜찮다라는 신호예요. 그러나 이 실업률이 위로 올라가는 여정이 고용 쇼크라고 받아들이는 여정이에요. 왜냐하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셨죠? 그렇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취업자 증감 속도가 둔화돼요. 많이 둔화됐죠? 레벨이 떨어졌죠? 네. 이중 쇼크네. 그런데 물가는요. 오늘 촬영일이지만 오늘 밤에 생산자 물가가 또 8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 CPI 물가가 발표됩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가 튀어요. 소비자 물가도 PCE 물가가 튀어요. 네. 근데 이게 아직 관세 전쟁의 영향을 미처 반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품목별 관세도 있지만 8월 7일부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죠. 네. 발효됐죠. 그럼 상호 관세가 발효된 이후에 실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아직 그 데이터는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도 품목별 관세나 이런 영향 등등으로 물가 상승률도 반등하고 있어요. 참, 이 상황하에서 9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떤 일을 벌어질까? 조건이 안 됐는데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고용 쇼크에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는 물가를 또 자극하는 거잖아요. 네. 관세도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하도 물가를 자극하니 그럼 뭐가 우려돼요? 2차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죠. 네. 그럼 2차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연준은 그거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일시적 인플레다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2차 인플레이션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인플레이션이라는 사인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충격을 받겠죠. 쇼크가 있겠죠. 네.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어. 금리 괜히 인하했네? 네. 다 물가 잡아놓고 금리 인하할 걸? 예전의 통화정책 메커니즘으로 가야 될 텐데? 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안 된 상황하에서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여정에서 유동성 장세이긴 하나 조정을 거칠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물가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혹은 물가 데이터 발표 직후 시장은 굉장히 많이 실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빠진다든지 막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정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 유동성 장세로 가는 거예요. 물가도 안 올라. 네. 그리고 9월에 금리 금리는 또 인하했는데 내려졌고. 10월에 발표되는 데이터, 11월에 발표되는 데이터, 물가가 계속 안 올라. 그럼 계속 우상향인데 네.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어떤 것의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분께 많이 여쭤봐요. 어떤 것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쩜 이렇게 데이터만 보면은 물가가 한 번씩 또 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튈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도 그게 염려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0년, 21년에 유동성을 퍼부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자극돼요. 그리고 22년 들어서 러우 전쟁 때문에 맞아요. 공급 쇼크를 자극했어요. 네.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이 야기됐단 말이에요. 그게 재현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관세 전쟁은 공급발 물가 자극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미국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네. 미국으로 수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공급 부족 때문에 물가를 자극하는데 금리 인하는 또 수요 자극이죠. 고용 안정은 곧 소비 증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또 자극시키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물가가 또 올라가고.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도 개연성이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있겠구나. 물가가 다 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금리 인하겠구나.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건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은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이중 쇼크 상황에서 물가가 자극되는 일들이 있겠네. 그러면 보통 매월 둘째 주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 CPI가 발표되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PCE가 발표되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조정을 거칠 수가 있는 거죠. 물가 쇼크 현상을 반영한다면. 그거는 약간 금리 인상 기조로 다시 전환될 수도 있다. 자, 그거에 대한 공포가. 이건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연준의 구성상 12명의 FMC 위원들을 보면 이미 트럼프 방향으로 돌아섰어요. 돌아섰기 때문에 금리 결정은 인하 기조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공포감이 드는 거죠. 네. 연준의 독립성을 의심하죠. 바로 그런 일들.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 경제에 나타나는 현상 어떤 거냐면 그걸 이제 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스티프닝이 뭐냐면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는데 하나는 제가 모형을 보여드리고요. 첫 번째 이게 이론적 모형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금 실제 실물 경제상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요. 단기 금리는 떨어지고 장기 금리는 올라가. 이건 이론적 모형이었는데 독립성을 위배할 경우 그러니까 독립성을 무시한다. 행정부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인하라는 방향으로 무시하는 거죠. 그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맞죠? 네. 그럼 많아진다는 것은 단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영향이 되겠죠. 네. 단기 금리는 떨어질 거야라는 모델링인 거예요. 이게 빨간색 그래프가. 네. 근데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소비자의 기대 인플레를 자극하겠죠. 금리를 떨어뜨리네, 고용이 회복되겠네.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겠네. 네. 기대 인플레를 자극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출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5년짜리 대출을 해주고 갚을 경우 5년짜리 대출을 다시 해줘 할 때랑 네. 10년짜리 대출을 해줄 때랑 같은 이자를 요구하실 거예요? 저한테? 아니죠. 10년짜리 대출이면 네. 더 많은 이자를 그렇죠. 요구하겠죠. 네. 그걸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면에는 2차 인플레에 대한 우려, 또 2차 인플레가 있으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네.
때문에 장기 대출에 대해서 혹은 장기 채권에 대해서 더 많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네. 보세요. 이게 모델링이었어요. 이 모델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좀 재밌는데 실제 이런 겁니다. 2년물 금리는 떨어지는데 네. 30년 초장기 금리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독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금리 인하라는 요구를,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됐는데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연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걱정되겠죠. 그렇죠. 30년 만기가 안 팔리네. 국채 발행이 어렵겠네. 이따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편에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2년물 금리만 더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금리나 독립성으로 설명드렸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채권 매입처지만 단기채 매입처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 2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영향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책이 나왔는데 2016 경제 전망. 네.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는 부제가 붙긴 했지만 또 네. 분절점을 또 강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항상 책이 매년 나올 때마다 이제 어떤 핵심 단어들을 쓰시는데 이번에 네. 분절점도 어쨌든 뭔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매년 경제 전망서를 쓰니까 그 해를 어떤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점들을 이으면 선이 되겠다. 그래서 2050년까지 경제 전망서를 쓰겠다라는 의지로서 네.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절점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지경학적 분절화를 설명드린 거예요.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제 AI에게 부탁해서 그린 건데 지구본이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이 퍼즐이 다 채워졌었다가 그러니까 퍼즐이 하나의 지구본을 만든다.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상상하셔도 돼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게 파쇄되는 거예요. 파편화되는 거예요. 동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걸 분절화라고 합니다.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프래그멘테이션, 분절화, 파편화가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지경학적인 이유 때문인 겁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과거의 어떤 식민지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과거 식민지 시대 어땠어요? 강자가 상대적인 약소국에게 주권을 뺏어요. 그리고 인력을 뺏어가요. 강탈해요. 그리고 자원 같은 걸 다 강탈. 이게 약탈 경제죠. 비슷하네요 지금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다 공감하십니까? 네. 제가 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반 트럼프인 건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미가 아니에요. 반 트럼프인 거지. 네.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관세 끌어올려요. 관세를 낮춰줄게 투자해. 뭐 내놔. 그리고 미국인 고용해.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대규모 헬기 띄워놓고 장갑차 태우고 완전 무장한 인력들이 쇠사슬로 포복하면서 우리 한국인을 그렇게 강탈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도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네. 이 약탈인 거예요, 약탈. 근데 이게 동맹국이었으면 안 했어요. 적어도 보고라도 했어요. 네. 근데 동맹국인데 이렇게 했어요. 이게 경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경학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파편화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으름장을 내거니까 세계 각국이 나름의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가 그토록 싸웠던 중국과 함께 하자. 네. 그러면 중국과 인도가 미중 무역 전쟁을 이제 미중인 전쟁을 하자라는 방식으로 네. 싸우는 겁니다. 전화 안 받아요. 전화 4번 안 받으면 콜백 하셔야 안 하세요. 해야죠. 근데 콜백을 안 해요. 모디가. 지금 싸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탈식 경제를 추구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지경학적으로 또 똘똘 뭉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브릭스가.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만 혹은 역사적으로 이해관계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똘똘 뭉칠 수 없는 나라들이 합종연행하고 이합집산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3년 전부터 세계 국제 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 현상을 표현하는 그 언어로서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지경학적 분절화가 트럼프 2.0 시대 2026년 그런 세계로 내몰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기 위해서 분절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키워드가 이제 뭔가 그 그룹을 이제 지으면서 서로 약간 좀 경쟁하고 네. 좀 약간 분절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내년도의 핵심이다. 이런 네.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